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제 아파트 매매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현관에 놓여 있었죠. 아가, 내 아파트는 우리 아들이랑 내가 팔기로 했다. 계약은 내일 아침이니까 꼭 참석해야 한다. 돈은 너희 결혼식에 쓰고 나머지는 내가 수고비로 좀 가져갈게. 이 말을 듣고 제가 한 행동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박민서는 창밖에서 날카롭게 울리는 자동차 경보음 소리에 잠에서 깼다. 7시 15분 전 토요일이었다. 1시간쯤은 더 뒹굴어도 됐지만 몸은 이미 잠에서 깨어버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잠들기는 글렀다. 그녀는 몇 분간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에 앙상한 나뭇가지의 흐릿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걷어내고 차가운 강화마루에 발을 디딘 뒤 욕실로 향했다. 보일러는 희미하게 온기를 내뿜을 뿐이었다. 올해는 난방을 늦게 시작해서 아침마다 집안이 썰렁했다. 민서는 의자 등받이에 늘 걸려있던 낡은 할머니의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맨발로 복도를 터덜터덜 걸었다. 집안은 늘 그랬듯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다. 신림동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 있는 42제곱미터 약 13평짜리 원룸.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벽이 얇아 위층과 옆집의 소음이 그대로 들렸다. 하지만 민서는 익숙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으니까. 조할머니는 1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집을 증여해 주셨다. 할머니는 작년 5월 82의 나이로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 몇 달은 집 앞 가게에 빵과 우유를 사러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도 하지 않으셨다. 민서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장을 봐드리고 청소를 하고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그러던 3월 어느 날 할머니는 평일인데도 갑자기 민서를 부르셨다. 법무사한테 가자. 정신 멀쩡할 때 증여해줘야겠다. 민서는 그때 말리려 했다.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정정하신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특유의 고집스러운 몸짓으로 고개를 저으셨다. 난 살 만큼 살았다, 손녀야. 너는 이 집을 소중히 지켜라. 기도가 깃든 곳이란다. 내가 여기서 거의 40년을 살았어. 이 벽들이 다 기억하고 있단다. 민서는 지금도 문득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지금이라도 할머니가 낡은 몽캠 바지를 입고 부엌으로 나와 주전자를 올리실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았고 집만 남았다. 온전히 그녀, 민서의 것이었다. 벽에는 아직 할머니의 흑백 사진들이 나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창가에는 민서가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잊지 않고 물을 주는 제라늄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찬장에는 민서가 어릴 적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놀러와 함께 차를 마셨던 푸른 꽃무늬가 그려진 낡은 찻잔 세트가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28,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 수면 부족으로 늘 그늘진 잿빛 눈, 수척해진 얼굴. 지난 한 주는 유독 힘들었다. 야간 근무가 사흘 연속 이어졌다. 시립병원 간호사 일은 결코 쉬운 빵이 아니었다. 12시간 교대 근무, 때로는 밤샘 근무도 잦았다. 환자들은 까다롭고 의사들은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월급은 세후 320만 원. 야간 수당이 붙으면 350만 원에 가까워질 때도 있었다. 넉넉하진 않지만 굶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병원에서 일한 6년 동안 민서는 온갖 일을 겪었다.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할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을 때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가족들에게 끔찍한 소식을 담담한 목소리로 전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익숙해지는 것, 아니, 끝내 익숙해지지는 못했다. 대신 이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민서는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살았다. 월세 50만 원의 관리비 별도, 월급의 상당 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지금은 자신의 집,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안식처가 있었다. 민서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 간장 양념을 뿌렸다. 챔피언의 아침 식사였다. 같은 병원 외과에서 일하는 친구 수지는 민서가 꼭 장학금 받는 대학생처럼 먹는다고 늘 말했다. 너도 곧 30이야. 이제 그런 초라한 두부 말고 제대로 된 밥 좀 챙겨 먹어. 민서는 건강하고 저렴해서 좋다고 웃어넘겼다. 창밖으로 11월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다. 마당의 나무들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먹물로 그린 듯 앙상하고 검게 서 있었다. 민서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인생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내 집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그리고 4개월 전부터 그녀의 삶에 지운이 있었다. 두 사람은 여름에 이마트에서 만났다. 민서는 세제가 다 떨어졌는지 남았는지 기억해내려 애쓰며 카트를 밀고 있었다. 카트는 바퀴 하나가 계속 헛돌아 불편했다. 이 말 안 듣는 고물과 씨름하느라 코너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지 못했다. 충돌은 그리 세지 않았지만 소리는 요란했다. 그의 카트에서 오렌지들이 쏟아져 주황색 공처럼 바닥을 굴러다녔다. 어머, 죄송합니다. 민서는 황급히 과일을 줍기 시작했다. 아, 괜찮습니다. 그가 옆에 쭈그려 앉았고 민서는 그의 눈을 보았다. 장난기 어린 빛이 감도는 갈색 눈동자와 꾸밈 없는 소년 같은 미소. 유리도 아닌데요. 자, 여기요. 다 괜찮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가 일어나 오렌지를 다시 카트에 담았다. 저기,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민서는 거절하고 싶었다. 낯선 사람의 그런 제안은 늘 거절해왔다. 2년 전 직장 동료와 양다리를 걸치던 전 남자친구와의 일 이후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1년 반을 만났다. 그녀는 이미 함께 사는 미래를 꿈꾸고 인터넷으로 결혼 반지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쇼핑몰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고 관자놀이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 봤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물론 그는 전화했고 해명하려 했다.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2주 동안 밤마다 베게릿을 적셨다. 그 후로 진지한 관계는 없었다. 몇 번의 소개팅, 두어 번의 짧은 만남이 있었지만 첫 만남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 만나는 남자들이 별로였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조심스러워진 건지. 하지만 이 오렌지 청년에게는 뭔가 해롭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승낙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한번 시도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길 건너에 카페 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31살 강남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근처 봉천동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고향은 천안이었고 5년 전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다. 돈 벌러 왔죠. 그가 씩 웃었다. 다들 그렇잖아요. 지방엔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긴 그래도 기회라도 있으니까요. 그는 농담을 잘했고 쉽게 웃었으며 무례한 질문이나 과한 칭찬을 하지 않았다. 직장 이야기, 냉장고를 사러 와서 벽지 색깔과 뭐가 더 잘 어울릴지
1시간 동안 묻는 웃기는 손님들 이야기를 했다. 민서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억지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지우는 그날 저녁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어설픈 오렌지 청년입니다.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사흘 뒤 첫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보고 잠실 석촌호수 주변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두 번째 데이트는 아시아 음식점이었다. 지우는 젓가락질이 서툴렀고 밥알이 입 밖으로 떨어질 때마다 둘은 함께 웃었다. 세 번째 데이트는 그녀의 집에서 끝났다. 아침에 민서는 천장을 보며 누워 그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커피를 내리려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녀는 일어나서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주의 깊게 보며 기억하려 애썼다. 어쩌면 그녀는 그때 생각했다. 이번에는 잘 될지도 몰라. 관계는 격정이나 드라마 없이 순탄하게 발전했다. 지우는 첫인상 그대로였다.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았으며 매일 보고를 요구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근무 후에 피곤해서 그냥 조용히 누워있고 싶어 해도 섭섭해하지 않았다. 한 달 뒤 그녀의 집에 그의 칫솔이 놓였다. 2달 뒤에는 여벌 속옷을 가져다 두었다. 3달 뒤부터는 주말마다 때로는 주중에도 정기적으로 자고 갔다. 민서는 서두르지 않았다. 전 남자친구와의 경험으로 교훈을 얻었다. 너무 빨리 정을 주지 말 것, 허황된 꿈을 꾸지 말 것. 하지만 지훈과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것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오는 전화였다. 김 여사는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전화했다. 지우는 전화를 받고 베란다나 욕실로 가서 오랫동안 조용히 통화했다. 그리고는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엄마가 또 걱정하시네. 잘 지내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시느라. 당신도 다 큰 어른인데. 어느 날 민서가 말했다. 뭘 먹었는지까지 아셔야 해. 혼자 계시잖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나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으셔. 민서는 그 주제를 더 파고들지 않았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른 법이니까. 그 후 김 여사와의 첫 영상 통화가 있었다. 지우는 민서 앞에서 일부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소개시켜 주었다. 휴대폰 화면에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다. 파마 머리, 짙은 립스틱, 금 귀걸이, 날카롭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민서 아가, 안녕. 우리 지훈이가 네 얘기 많이 하더라. 참 예쁘네. 인형 같아. 안녕하세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 애가 마음이 여리고 섬세해서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줘야 해. 대화는 20분가량 이어졌다. 김 여사는 직업, 가족,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질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그 말투에 무언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마치 대화가 아니라 면접 같았다. 지훈이 전화를 끊자 민서가 물었다. 원래 저렇게 강단 있으셔? 어떤데? 조금 압박하시는 것 같아.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겪어보면 알아. 좋은 분이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찜찜한 기분이 남았다. 10월 초 지훈이 동거 이야기를 꺼냈다. 있잖아. 그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나 그냥 너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어차피 대부분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데 굳이 월세 낼 필요 없잖아. 민서는 사흘 동안 고민했고 수진과 상의했다. 남자 괜찮잖아.
술 안 마시고 일도 하고. 수진이 말했다. 재벌은 아니지만 그게 뭐 어때서. 떠나기 전에 잡아. 결국 민서는 동의했다. 지우는 10월 중순에 이사 왔다. 여행 가방 2개와 스포츠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30 넘은 남자의 짐치고는 단출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른 법이니까. 첫 몇 주는 순조로웠다. 지우는 괜찮은 동거인이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았고 설거지를 했으며 코를 골지도 않았다. 아침에는 커피를 내렸고 드디어 커피 내리는 법을 익혔다.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둘이서 저녁을 만들기도 했다. 민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지우는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 첫 달에는 관리비로 10만 원을 냈고 그 다음 달에는 5만 원을 냈다. 그러고는 월급이 밀렸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내지 않았다. 민서는 재촉하지 않았다. 나중에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남도 아니니까. 그러다 그가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직접 와서 뵙고 싶어 하셔. 어디로? 여기로. 한 일주일 정도. 나도 보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지훈 씨, 여기 원룸이야. 어디서 주무시게. 거실에 이불 깔아드리거나 접이식 침대라도 사면 되지. 민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지훈이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기에 결국 굴복했다. 알았어. 일주일만이야. 꼭 일주일만. 그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겪어보면 알 거야. 우리 엄마 정말 멋진 분이셔. 김 여사는 10월 말에 도착했다. 민서가 막 낮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문을 열자 부엌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지훈의 기쁘고 소년 같은 웃음소리.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김 여사가 앉아 있었다. 실물은 영상 통화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체격이 크고 위압적이었다. 파마머리는 한껏 부풀려져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귀에는 커다란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민서 아가. 그녀는 팔을 벌리며 벌떡 일어났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리 와서 한번 안아보자. 민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강한 포옹에 갇혔다. 향수 냄새가 달콤하면서도 숨 막히게 진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간신히 빠져나오며 말했다. 어쩜 이렇게 말랐어. 지훈아, 너 얘 밥은 제대로 먹이는 거니? 뼈밖에 없네. 괜찮아. 내가 잘 먹여줄게. 내가 끓여온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데 맛보면 깜짝 놀랄걸. 식탁에는 이미 냄비와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다. 언제 도착하셨어요? 민서가 물었다. 한 3시간 전에. 지훈이가 터미널로 마중 나왔지. 오자마자 바로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왔어. 너희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고. 저희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 뿐이잖아. 그게 밥이니. 안 돼. 아가, 내가 있는 동안은 제대로 된 집밥 먹게 해줄게. 민서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침묵했다. 지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신경 써주셔서요. 그래, 그거면 됐다. 김 여사는 활짝 웃었다. 우리가 잘 지낼 줄 알았어. 그 일주일은 힘들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부엌에서 나는 소음의 잠에서 깼다. 토요일 아침 6시 반이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나갔다. 김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의 낡은 무쇠 프라이팬에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내가 김치전 좀 부쳤어.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 좀 더 자고 싶었는데요. 어머, 미안하다. 아가.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네. 앉아서 먹어. 저는 맛있었지만 민서는 입맛이 없었다. 이 상황 어딘가가 잘못되었다. 낯선 사람이 내 부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욕실에 가고 싶었지만 김 여사가 안에 있었다. 물을 튀기며 무언가 흥얼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복도에서 15분을 그리고 20분을 서서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어머, 기다렸니? 미안하다, 아가. 내가 거기 청소 좀 하느라. 내 수건이 좀 불편하게 걸려 있어서. 내가 다시 걸었어. 민서는 욕실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재배치되어 있었다. 그녀의 칫솔은 다른 컵에 꽂혀 있었고 수건은 낯선 고리에 걸려 있었다. 욕조 가장자리에는 처음 보는 크림과 로션통들이 놓여 있었다. 제 물건은 만지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그날 저녁 말했다. 어머, 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 여긴 제 집이에요. 어디에 뭘 둬야 할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 여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서운함 혹은 분노. 하지만 금세 사라졌다. 알겠다, 아가. 내 말대로 할게. 그 일주일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경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압박했다. 민서가 옷 입는 방식, 요리하는 방식, 청소하는 방식 등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그 치마는 널 뚱뚱해 보이게 하네. 감자는 더 얇게 깎아야지. 먼지는 매일 닦아야 하는 거야. 모든 지적은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지만 그 걱정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지우는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본 척했다. 그는 엄마가 곁에 있어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7번째 날, 그녀가 말했다. 일주일 지났어요. 어머님은 언제 가세요? 지우는 머뭇거렸다. 엄마가 좀 더 있고 싶어 하셔. 천안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니까. 한 2주만 더. 우린 일주일로 약속했잖아요. 민서야,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엄마를 내쫓아. 민서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2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에요. 2주는 3주가 되고 3주는 한 달이 되었다. 김 여사는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슬리퍼와 가운을 사고 옷장에 자기 옷을 걸었으며 냉장고 한 칸을 통째로 차지했다. 민서는 날짜를 세고 있었다. 11월 초 첫 번째 큰 갈등이 터졌다. 민서가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방에 있던 자기 물건들이 옮겨져 있었다. 서랍장 속옷은 다른 칸으로, 화장대 위책들은 창가로,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해군복을 입은 어린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집에서 가져왔지. 우리 지훈이 힘내라고. 내 물건은 그냥 좀 옮긴 거야. 불편하게 놓여 있길래 제 물건 만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보자.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내가 내 미래의 남편 어미인데 말좀새가 그게 뭐니? 그리고 전 이 집 주인이고요. 지훈이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네 예비 신부가 날 모욕하잖아. 김 여사가 흐느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얘는 민서야. 왜 그래? 엄마가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민서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다. 저녁에 지훈과 이야기하려 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조금만 참아줘. 연세도 있으신 분이잖아.
벌써 한 달 반이나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 그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침묵했다. 며칠 뒤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고 김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등을 보인 채 통화하고 있었다. 응, 아파트는 괜찮아. 13평짜리 원룸. 동네는 그저 그런데 지하철역이 가깝잖아. 내 생각엔 흥정 안 하면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 걔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지훈이가 잘 구슬리고 있어. 걔 지훈이한테 푹 빠졌잖아. 뭐든 서명할 걸. 민서는 조용히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심장이 귀에서 울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1층으로 내려가 우편함 옆 창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파트는 괜찮아. 4억 정도.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것은 충격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지금 갈게.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의 집 부엌에서 민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잘 들어. 친구가 말했다. 법적으로 걔네는 아무것도 못해. 아파트는 내 거고. 너 혼자한테 증여된 거야. 네, 서명 없이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해. 만약 위조하면 그건 범죄야. 사기죄. 그런 짓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 나 어떻게 해야 해? 지훈이랑 얘기해봐. 직접 물어봐. 그날 저녁 민서는 그대로 했다. 오늘 어머님이 전화로 제 아파트 파는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요. 제가 뭔가에 서명하도록 당신이 설득할 거라고 하셨어요. 민서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엄마가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제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럼 잘못 이해했겠지. 다른 아파트 얘기였을 수도 있잖아. 지훈 씨, 민서야, 너답지 않다. 우리 엄마 못 믿는 거야? 믿어야 하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를 껴안았다. 네가 피곤해서 그래. 내일 정신 맑을 때 다시 얘기하자. 민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럴 힘이 없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대화는 없었다. 민서는 자신이 착각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른 아파트 이야기였을지도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아파트에 대해 자주 물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는 말처럼. 할머니가 이 집 언제 사셨니?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니?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니? 어느 날 민서는 그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할머니의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뭐 하세요? 김 여사는 움찔했다. 양말 찾고 있었어. 우리 지훈이 거 빨았는데 서랍을 헷갈렸네. 서류가 든 서랍장에서 양말이라니. 그날 저녁 민서는 모든 서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작은 금고를 사서 침대 밑에 두었다. 또 일주일 후 민서는 다시 일찍 퇴근했다. 집은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걸어 들어갔고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었다. 어머님,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지훈이가 곧 동의할 거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요. 지훈의 목소리였다. 엄마, 잘 모르겠어. 걔가 의심하는 것 같아. 헛소리. 걔가 뭘 의심하겠어. 우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상황을 최적화하는 거지. 하지만 걔가 집주인인데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동의는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재산은 공동 명의가 되니까. 그건 공동으로 모은 재산만 해당돼요.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걔 거였잖아요. 지훈아, 골치 아프게 굴지 마. 방법은 다 있어. 민서는 벽에 몸을 기댄 채 복도에 서 있었다. 바로 그거였다. 확증.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수진의 집에서 자정까지 앉아 있었다. 너 변호사가 필요해. 친구가 말했다. 공식적인 상담 말이야. 다음 날 민서는 무료 법률 구조 공단을 찾아갔다. 안경을 쓴 젊은 변호사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다. 법적으로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아파트는 증여받은 것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결혼하더라도 당신의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이혼 시 남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서류를 위조하면요. 그건 형사 범죄입니다. 하지만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공증된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와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위임장 같은 것도요. 만약 압박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저 같으면 그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훈과 그의 어머니와 대화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랑은 증발했고 차가운 경계심만 남았다. 김 여사는 무언가 감지한 듯 더욱 집요해졌다. 민서 아가, 이 아파트 파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니? 너무 좁잖아. 교회에 더 큰 집 살 수 있을 텐데. 전 이 집이 좋아요. 어떻게 좋아? 원룸인데. 셋이 살고.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비좁을 텐데. 저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뭘 망설여. 우리 지훈이는 준비됐어. 네가 자꾸 미루는 거잖아. 저녁에 지훈이 다가왔다. 우리 미래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이제 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어머님은요? 엄마는 우리랑 계속 같이 사실 거야. 혼자 외로우시잖아. 갈 데도 없으시고. 천안에 집 있으시잖아요. 거긴 별로야. 지훈아, 이건 내 아파트야. 내 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 준비는 안 됐어.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요리하고 청소하고 부탁한 적 없어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를 보았다. 너는 이기적이야. 내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저는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제 집에서요. 그는 돌아서서 어머니에게로 가버렸다. 11월 말. 민서는 야간 근무를 연달아 몇 번 신청했다. 연말을 앞두고 돈을 더 벌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집에 덜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일은 고됐다. 아침에 돌아와 쓰러져 자고 저녁에 일어나 다시 출근했다. 김 여사와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고 지훈과도 마찬가지였다. 11월 26일은 특히 힘든 근무였다. 응급 환자가 여러 명 실려왔다. 밤새도록 뛰어다녔다. 아침이 되자 간신히 서 있을 정도였다. 교대 근무자가 6시에 왔다. 민서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다. 밖은 어둡고 추웠다.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지하철로 집까지 20분 거리였다. 그녀는 역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라떼를 시키고 앉아서 정신을 차리려 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이었다. 민서야, 너 어디야? 카페. 근무 끝나고 가는 길이야. 집에 가지 마. 뭐라고? 내 친구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내가 부탁해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어. 내 아파트에 이미 매수자가 있대. 민서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누가 거래를 잡았대. 이번 주에 집 보러 오기로 약속돼 있대. 말도 안 돼. 난 아무것도 서명 안 했어.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민서는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거래가 잡혔다. 매수자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녀 없이 무언가를 진행하려 하거나 서명을 강요할 셈이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카페를 나와 수진의 집이 아닌 자기 집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의 눈을 보고 싶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다.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알고 싶었다. 20분이 걸렸다. 그녀는 빨리,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자기 층으로 올라가 열쇠를 꺼내다 멈칫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서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복도 벽을 따라 검은색 쓰레기 봉투 대여섯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 봉투에서는 빛바랜 장미 무늬가 있는 그녀의 잠옷 소매가 삐져나와 있었다. 할머니의 잠옷이었다. 다른 봉투에서는 사진 액자 모서리가 보였다. 그녀의 물건들이 포장되어 있었다. 부엌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민서는 부엌 문 앞에 멈춰섰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화려한 와인색 블라우스에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까지 한 채 마치 잔치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목에는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귀에는 민서가 지난 몇 달간 증오하게 된 그 커다란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그 옆에는 4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값싼 회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벗겨졌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의 앞에는 서류가 담긴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민서는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의 로고와 빽빽한 글씨, 그리고 서명을 위한 빈칸들을 보았다. 그리고 지훈, 그녀의 지훈, 바보같이 결혼 날짜까지 상의하기 시작했던 그녀의 약혼자. 그는 휴대폰에 콜을 받고 그녀가 문 앞에 나타났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김 여사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아주 짧은 순간 민서는 그녀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을 보았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곧 시어머니의 얼굴은 늘 짓던 그 달콤한 미소로 번졌다. 어머, 민서 아가.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소리쳤다. 우린 네가 점심때나 올 줄 알았지. 야간 근무 끝나면 보통 1시까지는 자잖아. 민서는 말이 없었다. 서류를, 중개업소 로고를, 서명을 위한 빈칸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쉬고 낯설게 나왔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녀 대신 말하는 것 같았다. 이거. 김 여사는 마치 장볼 목록이나 전기세 고지서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 말하듯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자, 이리 와서 앉아. 아가, 밤새 일해서 피곤하겠구나. 차 한 잔 줄까? 마침 새로 우렸는데 이 서류들이 뭐냐고요? 어머, 뭘 그렇게 서두르니? 김 여사는 마치 철없는 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참을성 있는 엄마처럼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지훈이랑 상의를 좀 했는데 말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서를 그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민서를 늘 속 메스껍게 만들던 바로 그 미소를 지었다. 아가. 김 여사는 테이블 위에 손을 깍지 끼고 마치 낙제생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선생님처럼 거만한 시선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내 아파트는 우리 아들이랑 내가 팔기로 했다. 그 말은 마치 물에 돌이 떨어지듯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민서는 서서 듣고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와닿지 않았다. 계약은 내일 아침이야. 김 여사는 여전히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을 이었다. 꼭 성사시켜야 하거든. 여기 박 부장님.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를 향해 고갯짓했다. 이분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매수자도 좋아. 진지한 사람이고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대. 박 부장이라는 남자는 불안하게 헛기침을 하며 서류에 코를 박았다. 돈은 너희 결혼식에 쓸 거야. 김 여사는 마치 민서에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수고비로 좀 가져갈게. 수고비요.
민서가 되물었다. 그럼 수고했잖아. 내가 여기 살면서 밥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그게 공짜인 줄 아니.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란다. 아가, 그녀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했다. 마치 민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민서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 그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나 후회는 없었다. 중요한 일에서 방해받은 사람의 지친 짜증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서야, 네가 이해해야 해.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곧바로 다시 집어들고 만지작거렸다. 엄마 말이 맞아. 집이 너무 좁아. 우리 셋이 살기에는 비좁다고. 팔아서 괜찮은 거 더 큰 걸로 사자. 교회로 가면 더 싸잖아. 셋이요? 민서가 되물었다. 응. 엄마도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실 거니까. 천안에 혼자 계시잖아. 거기선 힘드신데 여기선 우리가 있잖아. 가족, 가족. 민서가 되뇌었다. 그 단어는 이상하고 공허하게 들렸다. 한때 알았지만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의 이름처럼. 그래, 가족. 김 여사가 맞장구를 쳤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 민서 아가. 너, 지훈이, 그리고 나. 서로를 돌봐야지. 이런 닭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 움직일 공간도 없고, 손님을 부를 수도 없고, 부동산 중개인이 다시 헛기침을 하며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저희 서류 좀 볼까요? 그는 민서를 쳐다보지 않고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어서요. 매수자가 기다립니다. 네, 네. 김 여사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잠시만요, 박 부장님. 민서 아가가 밤새 일해서 피곤해서 그래. 상황을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아가. 넌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우리가 서류 준비하고 있을게. 넌 그냥 서명만 하면 돼. 여기, 그리고 여기에. 그녀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서는 그 서류들, 서명을 위한 빈칸들, 굵은 글씨로 인쇄된 매도인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다.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일을 벌일 작정이었다. 야간 근무 후에 지쳐 있고 충격받고 혼란스러운 그녀가 내미는 모든 것에 그냥 서명하거나 아니면 히스테리를 부리면 구급차를 불러 신경쇠약이라고 말하고 금치산자 판정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다. 민서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를 느꼈다. 스위치가 돌아간 것 같았다. 피로는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졌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만 남았다.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김 여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뭐라고? 싫다고? 난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 아가, 왜 어린애처럼 굴어?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앉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김 여사를 중도에 멈추게 했다. 앉으세요. 민서가 반복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 아파트는 제 거예요. 할머니께서 증여해 주셨고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공증된 제 서명 없이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해요. 이건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지훈이 말문을 열었다.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고요. 당신은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민서야, 왜 그렇게까지? 당신들이 여기서 벌인 짓은 말이죠. 민서는 식탁, 서류, 중개인을 훑어보았다. 사기,
미수라고 하는 거예요.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중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저는 집주인께서 동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셨겠죠. 민서가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속은 거네요. 그리고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중개인은 벌떡 일어나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문으로 달려갔다. 문턱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서류 몇 장을 떨어뜨렸지만 죽지도 않고 그대로 뛰쳐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민서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김 여사는 의자 등받이를 손가락으로 꽉 쥔 채 식탁 옆에 서 있었다. 미소는 잘 붙지 않은 가면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그 밑에는 전혀 다른 표정이 드러났다. 사악하고 단단하며 포식자 같은 표정.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그녀가 치칭거렸다. 우리가 널 위해서 애쓰는데 당신들을 위해 애쓴 거죠. 민서가 말을 잘랐다. 처음부터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정탐하러 온 거잖아요. 엿보고 냄새 맡고 제 서류나 뒤지고. 거짓말. 저는 당신이 서랍장을 뒤지는 것도 봤고 4억에 대해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말하는 것도요. 김 여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지훈 씨. 민서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말이 없었다.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민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해해줘. 엄마는 다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아파트는 정말 작고 만약 팔면. 알고 있었군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지우는 다시 시선을 피했고 그 순간 민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사랑 같은 건 없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룰 유일한 기회 같은 것도 없었다.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다. 차갑고 냉소적인 계산. 슈퍼마켓의 오렌지. 우연한 만남. 과연 우연이었을까? 어떻게 날 찾았어요? 그녀가 물었다. 뭐? 지우는 움찔했다. 그때 이마트에서요. 우연이 아니었죠. 그렇죠. 침묵. 민서 아가, 네가 피곤해서 그래. 좀 쉬어야겠다. 김 여사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민서는 뒤로 물러섰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왜 이래? 정말. 우린 다 좋게 해결하려고 한 건데 당신들은 내 아파트를 훔치려 했어요. 훔치는 게 아니라 최적화하는 거지. 김 여사가 손뼉을 쳤다. 넌 젊고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해. 혼자 사는 애한테 이런 공간이 왜 필요해? 우리가 다 같이 화목하게 살면 좋잖아. 그만하세요. 민서는 손을 들었고 김 여사는 말을 멈췄다. 짐 싸세요. 민서가 말했다. 두 분 다요. 그리고 나가세요. 뭐라고? 김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가 지금 우리를 내쫓는 거야? 네. 네가 감히 어떻게? 나는 그는 나한테 아무도 아니에요. 그 말은 차분하고 차갑게 울렸다. 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민서야, 아무도 아니라고요. 그녀가 반복했다. 우리는 결혼한 사이도 약혼한 사이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내 아파트에 살았던 남자일 뿐이에요. 공짜로요, 참고로. 그동안 관리비 얼마나 냈죠? 10만 원, 15만 원 내려고 했어. 하려고 했겠죠. 항상 하려고만 했죠. 당신이 그러는 동안 당신 어머니는 여기서 자기 집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내 냄비로 요리하고 내 빨래를 하고 내 서류를 뒤졌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김 여사가 소리쳤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그걸 알고 있죠. 민서는 그들을 공범처럼 나란히 서서 딱 걸린 어머니와 아들을 보았다. 가슴이 아프고 서럽고 눈물과 비명, 히스테리가 터져 나와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고 조용했다. 마치 모든 가구를 드러낸 집처럼. 1시간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짐 싸서 나가세요. 1시간 뒤에도 여기 있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네가 감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김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음색이 섞였다. 너 같은 애송이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너 잘되라고 그런 건데 너는 그녀는 배은 망덕. 요즘 젊은 것들 그리고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자신을 어떻게 감히 어떤 계집애가 내쫓을 수 있느냐는 등의 말을 계속했다. 민서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을 이 여자가 2달 동안 주인 행세했던 자신의 부엌을 보았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무쇠 프라이팬, 두껍고 묵직하며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한 프라이팬. 조 할머니는 민서가 놀러 올 때마다 매주 일요일 이 프라이팬에 감자를 볶아주셨다. 양파와 파를 넣고 바삭하게 그들은 이 부엌에 앉아 푸른 꽃무늬 찻잔 세트로 차를 마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민서가 보지 못한 할아버지 이야기, 60년대의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김 여사는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지우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민서는 말없이 그들을 지나쳐 가스레인지로 다가가 고리에 걸린 프라이팬을 들었다. 묵직하고 손에 꽉 차는 오랜 친구의 악수처럼 익숙한 느낌. 그녀가 돌아섰다. 김 여사는 말을 하다 말고 민서의 손에 들린 프라이팬을 쳐다보았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차가운 무쇠 손잡이를 꽉 쥐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와 벽으로 뒷걸음질 치는 남자.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결정을 내린 사람의 차갑고 얼음 같은 평온함만 있었다. 민서야. 지훈이 마치 방어하듯 손을 들었다. 민서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 해결할 수 있잖아.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러지 마. 우리 합의할 수 있어. 또 한 걸음. 김 여사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고 식탁을 붙잡았다. 지훈아.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도 해봐. 쟤 미쳤어. 하지만 지훈은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달려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깨로 문설주에 부딪혀 신음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도로 뛰쳐나가 무언가를 쿵쾅거리는 소리를 냈다. 김 여사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식탁 옆에 서서 커진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자신감, 모든 주인 행세하던 뻔뻔함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민서 앞에는 그저 겁에 질린 나이든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민서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아가,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 합의할 수 있잖아. 민서는 또 한 걸음 나아갔다.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벽을 붙잡으며 문으로 달려갔다. 뛰다가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가로질러 자물쇠와 씨름하던 지훈을 밀치고 두 사람은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듯 빠져나갔다. 민서는 복도로 나갔다. 문 앞에는 지훈의 구두, 김 여사의 부츠, 중개인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누군가의 스카프와 떨어뜨린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계단에서는 도망치는 발소리와 억눌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메아리만 울렸다. 점점 더 멀어졌다. 아파트 현관문이 쾅 닫혔다. 정적. 민서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돌렸다. 한 번, 두 번, 안전고리까지 걸었다. 그리고 천천히 벽을 따라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프라이팬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장판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녀는 복도에 자기 물건이 담긴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 마음속은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다. 프라이팬 옆 바닥에는 금이 간 액자 속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조 할머니가 흑백 사진 속에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평온하고 지혜롭게 너는 이 집을 소중히 지켜라. 기도가 깃든 곳이란다. 이 벽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지켰어요, 할머니. 민서가 속삭였다. 지켜냈어요. 30분이 지났을까? 1시간 혹은 2시간이 지났을까? 민서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어설 힘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옆에 널브러진 외투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1번, 2번, 3번. 민서는 몸을 움직였다. 진동이 멈추고 거의 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녀는 마지못해 외투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민서야. 드디어 받네.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집이야. 내가 집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 바로 아파트 매매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 뭐라고? 그래서 서명 안 했지. 다행이다. 그 사람들은 도망갔어. 도망갔다고? 민서는 옆에 놓인 프라이팬을 보았다. 내가 할머니 프라이팬 들고 다가가니까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어.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서야. 수진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너 괜찮아? 모르겠어. 아마도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 수진은 20분 만에 도착해 아파트로 뛰어들어왔다. 민서는 안전고리를 풀지 않고 먼저 현관 렌즈로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었다. 수진은 들어오자마자 민서를 껴안았다. 세상에. 민서야.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그 사람들 정말 프라이팬으로 때린 건 아니고 그냥 다가가니까 도망간 거야. 수지는 민서를 떼어놓고 유심히 살폈다. 너 좀 이상해. 이리 와서 앉아. 내가 차 끓여줄게.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수지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전자를 찾아 물을 끓이고 컵을 꺼냈다. 민서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11월의 아침이 회색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얘기해봐. 수진이 그녀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전부다. 민서는 복도에 있던 쓰레기 봉투들, 식탁 위의 서류들, 그리고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차분하고 사무적으로 말하던 김 여사의 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먼저 도망친 중개인,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도 않던 지훈, 그리고 프라이팬에 대해서도. 수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민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네. 그리고 그네 전 남자친구, 그 자식도 알고 있었을 거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너랑 사귄 게
오직 아파트 때문이었다는 거네.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것 같아. 세상에.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건 정말. 나 괜찮아, 수진아. 안 괜찮아. 너 지금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서 단답형으로만 말하잖아. 이건 충격 때문이야. 그럴지도.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들어. 일단 2차 마시고 넌 잠부터 자. 야간 근무 후에 쉬어야지. 내가 그동안 여기 정리하고 내 물건 다시 풀어놓을게. 그리고 아는 지구대 경찰한테 전화해서 혹시 모르니 상황 설명해 둘게.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어. 필요해. 그 인간들 다시 돌아오거나 무슨 해코지라도 할지 몰라. 대비해 두는 게 좋아. 민서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다. 뜨겁고 달았다. 수지는 민서가 보통 설탕 없이 마시는 걸 알면서도 3스푼이나 넣어주었다. 그래, 착하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마저 마시고 침대로 가. 내가 여기 있을게. 민서는 저녁까지 잤다. 꿈도 꾸지 않고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이 어두워졌을 때 잠에서 깼고 몇 분간 천장을 보며 누워 여기가 어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다. 쓰레기 봉투, 서류, 프라이팬.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부엌에서 희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자신의 잠옷, 봉투에서 꺼낸 그 장미 무늬 잠옷을 걸치고 방에서 나갔다. 아파트는 변해 있었다. 복도의 봉투들은 사라졌다. 물건들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옷걸이에는 그녀의 외투만 걸려 있었고 지훈의 물건은 흔적도 없었다. 깼어? 수진이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좀 어때? 나아졌어. 고마워. 내가 좀 정리했어. 내 물건은 다시 정리해두고 그 인간들 잡동사니는 봉투에 담아서 계단에 내놨어. 원하면 가져가겠지. 그리고 전화 왔었어. 지훈이가 5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너도 받지 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한테도 전화했어.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만약 협박하거나 침입하려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 원하면 사기미수로 고소장도 낼 수 있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해해. 2사람은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 소시지 파스타를 만들었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민서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다. 마치 일주일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있잖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자물쇠 바꾸는 게 어때? 지훈이가 열쇠 가지고 있었잖아. 맞아. 바꿔야겠다. 우리 오빠가 열쇠 가게에 내일 불러줄 수 있어. 빠르고 싸게 해줄 거야. 정말 고마울 거야. 수지는 10시쯤 떠났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했다. 민서는 그녀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돌리고 안전고리를 걸고 잠시 서서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아파트는 다시 그녀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욕실에는 더 이상 낯선 화장품 통들이 없었다. 부엌 프라이팬은 제자리에 걸려 있었다. 거실. 지훈이 어머니를 위해 샀던 소파가 벽에 붙어 있었다. 팔거나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화장대 위에는 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다. 유리는 금이 같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다. 민서는 액자를 손에 들었다. 할머니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남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젊고 아름답고 민서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바로 그 미소를 띤 채
집을 지켜라. 벽들이 기억한단다. 지켜냈다. 다음 며칠은 하나로 합쳐진 듯 흘러갔다. 민서는 병가를 냈다. 다행히 과장님은 이해해 주셨다. 수진이 그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는지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일주일짜리 병가 신청서에 서명해 주었다. 월요일에는 수진의 오빠가 와서 자물쇠를 바꿔주었다. 새롭고 반짝이며 3번 돌아가는 자물쇠였다. 민서는 5만 원을 지불하고 조금 더 안심했다. 지우는 계속 전화했다. 처음 이틀은 시간당 몇 번씩 전화했다. 민서는 보지도 않고 끊어버렸다. 그러자 그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서야,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오해한 거야. 엄마가 너무 흥분하셨어.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사랑해. 우리 다 바로잡을 수 있어.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의 번호와 김 여사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그 여자도 몇 번 전화하려 했었다. 수요일에는 이메일이 왔다. 화면 3개를 채우는 긴 편지였다. 지우는 모든 것이 오해였고 어머니가 억지로 시켰으며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고 민서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다. 마지막에는 어른스럽게 대화하기 위해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다. 민서는 중간까지 읽다가 삭제하고 그의 이메일 주소도 차단했다. 목요일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받았다. 혹시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서 씨. 김 여사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느끼했다. 아가,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민서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다. 금요일 그들이 찾아왔다. 민서는 저녁 7시쯤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 렌즈로 밖을 보았다.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고 손에는 어떤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김 여사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민서야. 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야, 너 집에 있는 거 알아. 제발.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민서 아가. 김 여사의 목소리였다. 아가, 우리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 문 열고 얘기하자.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제 주소로 누가 문을 부수려고 해요. 주소는 내 위협하고 있어요. 순찰차 좀 보내주세요. 그녀는 계단에서도 들리도록 크게 말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너 미쳤어.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경찰 불렀어. 지훈아, 가자. 여기서. 김 여사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빨리 가자.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 아파트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15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민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전 약혼자, 사기 미수 시도,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곤한 얼굴의 젊은 경찰관이 진술을 기록하고 그들과 면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또 괴롭히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원하시면 고소장도 제출하시고요. 생각해 볼게요. 그 후로 그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12월은 매서운 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민서는 그 기억의 아침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퍼뜨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캐묻지는 않았다. 오직 수간호사인 김 부장님만이 점심시간에 다가와 말없이 그녀 앞에 초콜릿 하나를 놓아주었다. 이건 왜요? 민서가 놀라 물었다. 기분 전환하라고. 먹어. 민서는 초콜릿을 먹었다.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일은 생각을 잇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대 근무, 환자, 처치, 차트 작성.
일상은 그녀를 집어삼키며 괴로워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면 꿈도 없이 바로 잠들었다. 아파트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민서는 지훈이 어머니를 위해 샀던 소파를 버렸다. 혼자서 여러 번에 걸쳐 쓰레기장으로 옮겼다. 벽에 걸려있던 해군복 입은 어린 지훈의 사진을 떼어내 찢어서 버렸다. 모든 침구를 세탁하고 락스로 바닥을 닦고 모든 표면을 소독하듯 닦아냈다. 낯선 냄새와 낯선 존재의 흔적을 지워냈다. 창가에는 여전히 제라늄이 있었다. 민서는 예전처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물을 주었다. 찬장에는 할머니의 찻잔 세트가 반짝였다. 부엌에는 제자리에 무쇠 프라이팬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의 사진은 액자 가게에 가져가 깨진 유리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제 액자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민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지켜냈구나. 그녀는 생각했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연말에 수진이 그녀를 병원 송년회에 끌고 갔다. 딴소리하지 마. 민서가 거절하려 하자 수진이 선언했다. 너 2달 동안 네 아파트에서 부엉이처럼 박혀 지냈잖아. 집, 일. 그러면 안 돼.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거울 좀 봐. 창백하고 마르고 눈에 생기가 없어. 기분 전환이 필요해. 민서는 거울을 보았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송년회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가면 모두가 물어볼 텐데 아무도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내가 다 말해뒀어. 쓸데없이 묻는 사람은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송년회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열렸다. 테이블, 크리스마스 트리, 음악, 귤과 음식 냄새. 민서는 구석에 앉아 샴페인을 홀짝이며 동료들이 시끄러운 댄스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보았다. 심심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옆에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주의 깊은 회색 눈을 하고 있었다. 얼굴이 어렴풋이 익숙했다.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거의요. 저 정형외과 김민준입니다. 예전에 환자 옮기는 거 도와주신 적 있어요. 반년 전쯤에요. 고관절 골절된 할머니 환자였는데 민서는 기억해냈다. 정말 그런 할머니가 있었다. 체격이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네, 기억나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생수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술 안 드세요? 민서가 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운전해야 해서요. 그리고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주는 정형외과 의사였다.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였고 그 전에는 경기도의 한 지역 병원에 있었다. 경력을 위해 서울로 왔다고 했다. 민서 씨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간호대학 졸업하고 바로 와서 6년 됐어요. 일은 마음에 드세요? 익숙해졌죠. 일은 일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민서는 그 점이 고마웠다. 두 사람은 저녁 내내 사소한 이야기,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가끔 만나는 이상한 환자들 이야기를 하며 앉아 있었다. 민주는 발에 못이 박힌 채 와서는 단련을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서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송년회가 끝났을 때 그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괜찮아요. 지하철 탈게요. 이 늦은 밤에. 혼자요? 저 다 큰 여자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는 길이 같아서요. 그녀는 동의했다. 혼자 가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 저녁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침묵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다. 그 점이 좋았다. 아파트 앞에서 그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민서는 망설였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움이었다. 지훈과의 일 이후로 남자를 믿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하지만 민주는 압박하지 않고 그저 대답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녀는 번호를 불러주었다. 전화할게요. 그가 미소 지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민서 씨.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갔다. 마음이 이상했다. 가벼우면서도 불안했다. 그는 다음 날 전화했다. 혹시 어디 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영화라든가 아니면 그냥 산책이라도. 산책이요. 어디로요? 어디든요. 올림픽공원, 서울숲, 한강변. 고르세요. 그들은 일요일에 서울숲에서 만났다. 눈 덮인 길을 걷고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뱅쇼를 마시고 스케이트장에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빙빙 도는 것을 구경했다. 민주는 자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다. 자세하지는 않았다. 고향은 강릉이고 부모님도 거기 계신다. 아버지는 엔지니어, 어머니는 선생님. 결혼했다가 3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민서도 묻지 않았다. 그녀도 할머니, 아파트, 직장 이야기를 했다. 지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데이트는 영화관, 세 번째는 연극을 보러 갔다. 둘 다 이해하지 못한 어떤 현대 연극이었지만 나중에 카페에서 즐겁게 토론했다. 민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민준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지도 사랑에 빠져 어지럽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다. 원래 이런 건가? 그녀는 생각했다. 진짜 감정은 불꽃놀이 없이 이렇게 오는 건가? 2월.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왔다. 민서는 저녁을 준비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 할머니의 프라이팬에 감자를 볶고 샐러드를 만들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직장 이야기를 했다. 복잡한 골절 케이스. 세 군데가 부러져서 겨우 맞췄다고. 좋은 프라이팬이네요. 그가 그녀가 감자를 뒤집는 것을 보며 말했다. 무쇠예요. 할머니 거. 아마 40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 건 평생 쓰죠.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거 있으셨는데. 민서는 미소 지었다. 왠지 그가 이 프라이팬의 가치를 알아준다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새로 산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민주는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서 씨, 그가 갑자기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긴장했다. 뭔데요? 겁먹지 말아요. 무서운 거 아니니까.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앉아 눈을 맞췄다. 그냥 당신을 어떤 것에도 재촉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얼마가 걸리든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믿을 준비가 되고 더 가까이 다가올 준비가 될 때까지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묻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어디 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줬으면 해요. 민서는 말이 없었다.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다. 왜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아주 많이 마음에 드니까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옳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의 차분한 얼굴, 회색 눈,
외과 의사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를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거도 보장도 없이 그냥 믿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기다려봐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봄은 일찍 찾아왔다. 3월부터 날이 풀리고 눈이 녹기 시작하며 거리는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했다. 민서는 장화를 신고 첨벙거리며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반년 전 그녀는 복도 바닥에 앉아 무쇠 프라이팬을 꽉 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에게 민준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으로 이사 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자주 왔고 가끔 자고 갔다. 그는 자신의 이탈리아식 모카포트를 가져왔고 이제 아침이면 집 안에는 진짜 에스프레소 향이 가득했다. 민서는 그의 부모님을 만났다. 주말에 강릉으로 갔다. 민준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었고 그들에게 음식을 배 터지게 먹이고도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과묵하고 듬직한 아버지는 민서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민준이 착한 놈입니다. 속상하게 하지 말아요. 노력할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다. 부모님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그러셨어. 참 괜찮은 아가씨네. 진지하고.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의 칭찬이야. 민서는 웃었다. 난 계속 결혼이랑 손주 얘기 언제 하시나 기다렸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으시거든. 현명한 분이시네요. 응. 난 부모님 복이 많아. 민서는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경기도의 단독주택에 사셨다. 그녀는 두세 달에 한 번꼴로 드물게 찾아뵈었다. 한 번 찾아가서 민준을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모든 건 나중에 4월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서가 퇴근하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끊어버리려 했다. 지훈과의 일 이후로 그런 전화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지만 무언가가 그녀에게 전화를 받게 했다. 여보세요. 박민서 씨.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의 박 부장입니다. 저 기억하세요? 그녀는 기억했다. 잊을 리가 없었다. 그때 그녀의 부엌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있던 바로 그 중개인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머뭇거렸다. 그때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당신이 거래에 동의하셨고 모든 게 자발적인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사기 행각에 가담하려 했다는 걸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김 여사라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딸의 아파트를 파는 거라고 딸이 일 때문에 바빠서 모든 걸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서류 몇 개를 보여줬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서는 말이 없었다. 저는 그 부동산 사무실을 그만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일 이후로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죄송하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김 여사와 아들은 한 달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동네에서 체포됐습니다. 거기서는 거의 성공할 뻔했대요. 어떤 할머니를 구슬려서 아파트를 거의 뺏을 뻔했는데 가족들이 제때 개입해서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라고 하더군요. 금액이 커서요. 민서는 길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만족감, 안도감, 고소함.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었다. 저녁에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이상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게 정상이야. 넌 이미 다 털어버린 거야. 그 사람들은 너에게 과거일 뿐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지훈, 김 여사, 그 모든 이야기는 점심때쯤이면 잊히는 나쁜 꿈처럼 저 멀리 어딘가에 남겨졌다. 여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와 민주는 2주 동안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다. 바닷가 작은 펜션에 머물며 수영하고 햇볕을 쬐고 복숭아와 체리를 먹었다. 저녁에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마시며 노을을 보았다. 여기 좋다. 어느 날 민서가 말했다. 좋지, 민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집이 더 좋아. 왜? 거기엔 내 프라이팬이 있잖아. 그녀는 웃으며 그에게 포도알을 던졌다. 8월. 그녀의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그가 청혼했다. 거창한 레스토랑이나 바이올린 연주 없이 그냥 아침에 부엌에서 그녀가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민서는 뒤집개를 든 채 얼어붙었다. 뭐라고? 나랑 결혼해 줘, 제발. 그녀가 돌아섰다. 그는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부스스한 머리, 낡은 티셔츠 차림. 뺨에는 베개 자국이 찍힌 채 진지하고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너 지금 진심이야? 완전. 반지는? 반지도 있어. 그가 잠옷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한 달 동안 들고 다녔어. 계속 타이밍만 재다가 그냥 생각했어. 무슨 타이밍이 필요해? 최고의 순간은 그냥 네가 옆에 있을 때인데. 민서는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았다. 그의 진지하고 조금은 겁먹은 듯한 얼굴을 보았다. 프라이팬 위에서 타기 시작하는 달걀 프라이를 보았다. 달걀 타. 그녀가 말했다. 달걀 따위 상관없어. 민서야. 그냥 응.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 아니라고 해도 이해할게. 더 기다릴게. 그녀는 말이 없었다. 1초, 2초, 3초. 응.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응. 할게.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녀를 너무 꽉 껴안아서 그녀가 끙소리를 냈다. 달걀. 그녀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달걀은 무슨, 달걀 프라이는 새까맣게 타버렸다.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결혼식은 10월에 올렸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치렀다. 민준의 부모님은 강릉에서, 민서의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오셨다. 수지는 들러리를 섰고 식내내 울며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라고 중얼거렸다. 민서는 과하지 않은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민주는 그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회색 정장을 입었다. 그들은 동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민서를 데리고 결혼식을 구경하러 갔던 바로 그곳이었다. 신고를 마친 후에는 공원이 보이는 작고 아늑한 식당으로 갔다. 저녁까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축사를 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축사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고 모두가 못 본 척했다.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서와 민주는 이제 그들의 공동의 집이 된 신림동 아파트로 돌아왔다. 피곤해. 그가 그녀의 구두 벗는 것을 도와주며 물었다. 조금.
근데 기분 좋은 피로야.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민서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할머니의 푸른 꽃무늬 찻잔 세트에서 컵을 꺼냈다. 있잖아. 그녀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난 오랫동안 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괜찮은 남자들은 다 다른 사람 차지가 됐고 나는 이 아파트에서 제라늄이랑 프라이팬이랑 단둘이 늙어갈 거라고. 뭐가 바뀌었는데 네가 나타났지.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타나서 다행이다. 나도.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창가에는 제라늄이 짙은 녹색 잎을 뻗고 있었다. 벽에서는 낡은 할머니의 시계가 똑딱거렸다. 민서는 부엌 선반으로 옮겨놓은 할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는 입술로만 속삭였다. 조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젊고 아름답고 미소 띈 채 마치 다 잘 될 줄 알았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1년이 지났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10월의 비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남는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고 준비를 했다. 민서야. 현관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왔어. 응가.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외투에 빗방울을 털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안녕. 엄마. 안녕. 아빠. 그가 다가와 그녀를 조심스럽게 껴안고 그녀의 둥근 배에 손을 얹었다. 나 없이 어떻게 지냈어? 심심했어? 우리도 심심했지.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민서는 저녁을 데우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레시피로 끓인 진한 된장찌개였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직장 이야기, 환자 이야기, 응급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민서는 반쯤 귀 기울이며 냄비 속 찌개를 젓고 남편을, 부엌을, 창가의 제라늄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충만함, 완성감. 그녀는 1년 반 전 그 아침을 떠올렸다. 복도의 쓰레기 봉투들, 식탁 위의 서류들, 내 아파트 우리가 팔 거야라고 말하던 김 여사의 목소리, 그리고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마음속에 얼음 같은 공허함을 품고 있던 자신을. 그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배신당하고, 속고, 이용당했으며 영원히 혼자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생각해? 민준이 물었다. 응. 그냥 과거 생각. 무슨 생각?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전에 얘기했던 전 남자친구랑 그 엄마 기억나? 기억나. 내 아파트 뺏으려던 사람들. 응.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시작이었어. 무슨 시작? 민서는 미소 지으며 배에 손을 얹었다. 진짜 인생의 시작. 민주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뒤에서 껴안았다. 사랑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말이 없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거리고 벽에서는 시계가 똑딱거렸다. 그리고 제자리에 가스레인지 옆 고리에 할머니의 무쇠 프라이팬이 걸려 있었다. 기억처럼, 부적처럼,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묵직한 것을 손에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무겁고 충실하며 든든하게